세계은행은 아이들의 평생 수입에서 22조 달러가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거의 뭐 2,000조에서 한 4,00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와. 그래서 결론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네. 주입식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와, 야 진짜요?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갈증 경제살롱에서 따뜻한 지식 한잔 하고 가시죠. 어서 오세요. 경제살롱의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경제살롱의 시크릿 경제 김동영 박사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크릿 경제 이야기는 경제 이야기가 아닐 것 같은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아, 이게 경제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IQ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뭐 IQ 혹시 박사님 IQ 본인 IQ 아세요? 뭐 측정을 오래전에 한 것 같긴 한데 아마 네. 낮을 겁니다. 저도 네. 측정 한 20년 전에 한 것 같거든요. 네. 대단하진 않았어요. 그럼 대단했으면 기억이 났겠죠. 아마 그때가 제일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거 네, 네, 약간 네. 그런 거지. 왜냐면 대학 들어가면 네. MBTI, IQ 테스트 이런 거 학교에서 좀 해주는 프로그램이 그렇죠. 있어서 네. 그때가 수능 직후라 맞아요. 제일 활성화돼 있을 때예요. 이제 환경도 많이 오염되고 하니까. 네, 그렇죠. 네. 환경 호르몬도 저희가 좀 많이 섭취했고 그렇죠. 사실 그때 절정으로 막 노화처럼 계속 가속화되는 거죠. 이렇게 네, 떨어지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IQ 이야기는 서로 간의 프라이버시로 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IQ와 관련된 소식을 좀 가져오면서 또 우리나라의 대단한 한 분이 또 전 세계 IQ 막 1등을 기록하는 등 지금 IQ가 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그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네. 이제 IQ 얘기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네. 이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지구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화두를 잡았습니다. 네. 이제 플린 효과라고 합니다. 1948년부터 20년까지 이 평균 지구의 IQ가 10년마다 2.2% 포인트씩 상승하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2.2포인트. 네, 그 이걸 발견한 과학자 제임스 플린의 이름을 따서 플린 네네.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발견했으면 뭐 동영 효과, 뭐 재민 효과, 재민 효과 아니면 이렇게 뭐 됐겠죠. 경제살롱 효과 이렇게 그렇죠, 됐을 텐데 그렇죠. 아쉽네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요. 네. 사실 뇌가 일반적으로 진화하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요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IQ가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전보다 영양이 굉장히 충분히 공급받았다라는 겁니다. 영양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네네. 아시겠지만 이 근육도 운동을 하면 찢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라든 약을 발라주는 그렇죠. 치료가 건데.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점점 커지죠. 그렇죠. 네. 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많이 정말로요. 쓰고 자극이 있고 영양분이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와, 그렇구나. 여러분들 혹시 뇌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터리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 네. 칼로리의 뭐 절반 이상이 뇌에서 맞습니다. 소진된다고 할 정도로 사실 여러분들 왜 그 탄수화물 끊는다고 하잖아요. 탄수화물 그렇죠. 끊으면 제일 먼저 셧다운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뇌 기능입니다. 저는 이제 제일 무서운 게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상사분들이 네네. 다이어트 한다는 거고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는 거. 이게 뇌가 정말 어마어마한 배터리, 어마어마한 열량을 쓰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포도당, 그렇죠. 당을 쓰는데 그 정도로 영양과 직결되어 있는 뇌의 영양 상태가 풍족해지면서 맞습니다. 2.2포인트씩 네네네. 10년마다 늘어나는 이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젠가 봤더니 네네. 임신 초기부터 두 번째 생일까지 영양이 잘 공급된 뇌는 초당 100만 개의 시냅스가 형성이 돼서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머리 좋은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와. 영양이 부족한 뇌에서는 연결이 적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네네. 이제 만성적으로 결핍되면 이제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제가 왜 뇌가 이제 이렇게 됐는지 네네.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2살 때 이전에 어려웠던 거죠, 집이.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발육 부진이 네. 아이들의 발달 부진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임산부의 빈혈이 네. 발육 부진의 4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의외로 소득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요. 1인당 GDP는 10% 미만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이 빈곤보다 훨씬 더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네네네. 다행히도 영양실조는 지구에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5세 이하 어린이 중에 또래보다 키가 작은 아이의 비율은 2000년에 33%에서 네네. 2022년 22%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요. 어허. 체중이 적은 비율도 이제 9%에서 7%로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계속 나아지고 있는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약간 아니 누구나 다 잘 먹지 않아? 그렇지. 사실 맞아요. 좀 헷갈리는 분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음식은 맨날 남아둔다, 음식 쓰레기 줄여야 된다 하는데 맞아요. 이 못 먹어서 뇌와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다고? 네. 하지만 사실 꽤 크게 존재하죠. 그렇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식량의 양하고 영양 섭취 어떤 간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있어도 영양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인가 봤더니 전쟁, 이 식습관 이런 것들입니다. 식습관. 실제로 음식은 풍부한데 본인의 습관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제 소득하고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네. 일단 전쟁도 재밌어요. 그 전쟁을 일단 어느 나라나 기아를 유발하는데요. 그렇죠. 전시에는 일단 음식을 만들고 있을 수가 없고 네. 남자들이 나가서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영양 섭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발육 부진율이 매우 높은 29개국을 꼽아봤더니 네. 절반 이상이 분쟁 지역입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 네. 어린이들이 제일 피해를 입어요 전쟁 그렇죠, 나면. 맞아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아예 반란 지역에서 못 먹게 해요. 어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식량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도 이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식습관입니다. 유니세프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개월에서 23개월 된 아이들 가운데 네. 4명 중에 1명이 굉장히 제한된 식단에 노출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좀 더 뜯어본 겁니다. 국가별 가계자산 조사를 봤더니 가난한 가정은 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소득 이외의 요인이 훨씬 더 큰 네, 문제를 네.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또 가난한 나라를 먼저 살펴보면 이것도 재밌어요. 그럼 가난한 나라에서는 왜 영양 공급이 안 되나?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식료품점에서 네. 채소를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신선식품이니까. 네, 왜 채소를 구하기 어렵나 봤더니 냉장고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으면 감자칩이나 비스킷 같은 것들이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채소를 갖다 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일수록 과체중이긴 한데 영양실조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제 가난하지 않은 지역은 어떤 이유로 이런 영양실조가 있나 봤더니 가부장적인 집안들, 지역들, 종교적인 이유로 뭐 여러 문화적인 이유로 가부장적인 지역들 있잖아요. 여성이 제대로 먹질 못합니다. 그렇죠. 남자가 먹어야만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아내가 임신 중인데 남편이 고기를 혼자 다 먹는 데도 있대요. 그리고 남은 고기만 겨우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참나. 네. 그리고 미신을 믿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필리핀은 임신 중에는 뿌리 채소를 먹지 않는다 그래요. 네? 땅에서 나오는 그 무언가를 먹으면 아기가 죽어서 땅에 묻힌다라는 미신이 있어서 아이고야. 또 이런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식량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네. 반드시 영양이 풍족해질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점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IQ가 높아지는데 일단 먹는 이야기, 영양 이야기 나눠봤는데 혹시 뭐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네. 조기 교육 이런 것에 관한 연구 결과도 있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들이 이제 IQ 뭐 그리고 교육 이야기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네, 없는데요. 네.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위로를 많이 받죠. 뭐 시험을 못 보면 괜찮아. 뭐 넌 머리는 좋아. 너 애는 착하잖아. 근데 뭐 인테리어니 뭐 이런 것들 이제 이게 아무리 하드웨어로서의 이 머리가 좋더라도 네. 사실 훈련하고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맞아요. 써야 돼요. 그 기본적인 과정이 바로 학교 교육입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단절의 기간을 겪으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학교 교육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OECD에 속한 국가들은 15세 학생들에게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네. 2018년도에는 OECD 국가 일반적인 학생들이 2000년대 초중반과 비교했을 때 수학이나 읽기 또는 과학에서 뭐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과 읽기에서는 9년하고 12년의 점수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학생 1인당 교육 지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22년에 네. 다시 피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되게 충격적입니다. 이 정체돼 있던 점수들이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을 떨어지기 하는 겁니다. 시작했어요. 네. 아이들은 더 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서구의 국가들이 특히나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는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점수들이 이 그래프를 보면 그냥 쭉쭉 떨어집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셨던 국가들 특히나 프랑스, 독일 이런 곳은 우리나라에서 유학까지 갈 정도로 그렇죠. 사실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이 나라에서조차 하락폭이 컸다. 맞습니다. 사실 이 나라들 가서 이제 어려운 과목 들으러 가면요, 네. 다 동양인입니다.
특히 박사과정에서는 아 그렇죠. 아유 뭐 프랑스 이런 데 가면 사실 네. 뭐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또 중국도 네. 포함해서 네.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피사도 보면 역시나 동양의 국가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시험이었던 18년에 비해서 점수가 유지되거나 상승됐어요. 오. 국가 순위 당연히 올라갔죠. 네. OECD 국가 중에 수학은요 우리가 1에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위로 나타나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표본을 잡아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집단을 추정할 때 그 오차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죠. 1위 혹은 2위 이렇게 범위로 줍니다. 네네. 읽기는 1위에서 7위고요. 오. 과학은 2위에서 5위입니다. 와.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앞선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야, 역시 대한민국은 이공계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두고 네. 국가마다 원인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유럽에서는 이민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사실 독일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얘기를 해도 이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제 네. 유럽이 이제 특히나 좀 유럽 선진국들은 지금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12년과 22년 사이에 1세대 혹은 2세대 이민자 청소년 비율이 13%에서 26%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오, 네. 이제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다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또래보다 조금은 가난하고 또 모국어를 쓰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학습에서 조금 밀릴 수밖에 뒤처지고. 없는 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 이제 지역을 조금 넓게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년간의 경제적 충격이 이러한 학습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 글로벌 금융위기 하면 2008년. 그렇죠. 네, 모기 거의 지프라는 이제 사태 우리가 말씀하시죠.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러네요. 이제 3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이제 38개가 회원국인데요. 보통 네. 통계는 33개만 잡습니다. 네. 20개국에서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네. 가정들이 많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고요.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혹은 집안이 혼란스러운 환경이라면 네. 수업에 잘 출석할 수가 없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럼 이제 기본적인 소양이 굉장히 떨어지고 학습량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좀 부유한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보충 학습으로 채울 수가 있는데 네. 가난한 집안에서는 한번 학교 교육에 밀리면 아, 그렇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일부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도 지적을 합니다. 아하. 이제 OECD가 22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청소년의 18%가 네.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10점 만점에 4점밖에 주질 어머! 않아요. 이거 이제 슬픈 일이죠. 2015년에 비해서는 11%가 증가한 수치고요. 네. 네. 그 원인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직 실증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화면을 보고 있는 행위 자체가 이 산만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도 이제 화면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다 보고 이게 계시죠. 이제 그 우울함이나 산만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아하.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부유한 국가 학생들의 학생들도 60% 이상이 네. 학교 수업 중에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쓰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을 산만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서 뭔가 자신들의 성취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우울감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심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값이 된 기본 값이 된 이 태블릿이라고 하는 혹은 뭐 여러 이제 디바이스들이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더 증대시키면서 결국은 IQ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겠군요. 사실 뭐 이 뭔가 휴대폰이 학습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건 사실 저희가 다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국가는 총기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학부모들이 오히려 권장을 합니다. 어떤 걸요? 제발 핸드폰 좀 갖고 다녀라.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휴대폰이라는 게 분명히 학습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네. 또 한편에서 기능을 하고 있어서 네. 근데 또 어떤 주에서는 휴대폰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려고도 해요. 네.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태그와 같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뭐 많은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20년부터 저희가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2, 3학번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 3학번 친구들이 대학에서 마스크를 벗은 첫 그렇죠. 학번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혹시나 내가 좀 우울하거나 뭐 공황장애 같은 거를 한번 알아서 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다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한 절반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정말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아이들은 그게 이제 뭐 나쁘다 숨겨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네. 다들 동의하에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었는데 그게 컸던 이유가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가 폐쇄됐었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한 번도 학교를 간 적이 없는 거야. 아 그렇구나. 고등학교 1, 2, 3년 동안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 마스크를 벗은 친구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 저 고등학교 생각을 못 해봤네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 3 차라리 중학교 때였으면 고등학교 때 좀 더 이제 심적으로 그렇죠. 성숙할 때 친구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박탈됐던 이런 친구들을 제가 만나 보면서 아 이게 코로나 세대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명명이 될 수 있겠다. 그렇네요. 학계에서도 네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학교가 폐쇄됐던 팬데믹 기간 이것도 상당히 아이들의 이게 학생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건 글로벌적으로도 엄청 큰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잘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어. 등교를 아예 안 한 기간이 되게 짧았고요. 네네.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리고 효과는 적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떻게든 원격 수업으로라도 맞아요. 이걸 끌고 갔잖아요. 네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이 없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기반이 없죠. 그것도 하나 있고요. 네네. 되게 중요한 요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교사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학교하고 교육은 다르거든요. 아 그러네요. 아프가니스탄을 그 미국이 이제 침공을 하고 다시 재건을 할 때 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군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네. 학교를 엄청나게 짓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양질의 교사가 없기 때문에 학교라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질 않는 거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원격 수업이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많은 비판들을 하는데 네. 사실 이 정도 끌고 올 수 있는 양질의 교사가 있는 나라도 몇 나라 없다라는 거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네스코에 따르면 팬데믹 첫 2년 동안에 각국은 평균 20주 동안 학교를 폐쇄합니다. 네. 부분적으로 폐쇄한 국가는 추가적으로 21주 동안 더 이어졌고요. 네. 네. 유럽 지역은 29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32주, 와. 라틴 아메리카 63주, 와. 남아시아는 73주 동안 지속됩니다. 거의 2년 동안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대면 수업의 절반 이상을 놓쳤고요. 그렇구나. 6천만 명은 대면 수업의 4분의 3을 놓칩니다. 네. 가난한 나라 국가들은 더 오래 네. 학교를 멈추는 경향이 있고 지역별로 성적이 낮은 학교가 더 오래 멈춥니다. 네. 네. 그리고 멕시코나 일부 미국의 일부 지역처럼 교사 노조가 강한 지역이 더 오래 멈춥니다. 야, 그랬구나. 여성들이 직업이 없는 지역이 학교를 더 오래 멈춥니다. 왜냐하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악순환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은행이나 하버드, 브루킹스 연구소가 네. 이 교육에 대한 평균 손실이 얼만큼이냐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네네. 그때 정상적인 학년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해당한 학습량의 이 평균 손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수학 점수가 정상적인 경우에 거의 2달, 네. 읽기 능력은 한 달 정도 뒤처지고 미국은 길게는 19주까지.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 22주 동안 멈추면서 초등학생이 원래 배워야 되는 거에 4분의 1밖에 못 배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75%가 중간소득 국가에서 거주를 하는데 네. 이들 국가는 이제 부유한 국가보다 폐쇄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학습 지연이 15개월 가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메꿀 거냐. 네. 이게 이제 앞으로의 말씀하신 코로나 세대가 겪어야 되는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런데 박사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건 이런 분석. 네. 그러니까 또 여성의 직업이 없는 나라에서 더 학교의 폐교 기간이 좀 길었다 이런 분석도 너무나도 재미있고 제가 또 이제 그 사범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잘했구나. 정말 우리나라의 이 성장은 교육에 있었다. 그리고 네. 그 교육 뒤에는 선생님들이 있었다. 이거 우리가 한 번씩 꼭 짚어줘야 됩니다. 네, 스승의 날이 지난 지 한 2달여가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네, 한번 좀 연락해 네. 보시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늦었네요 시기적으로. 아니 그런데 좀 궁금한 건 네. 이런 교육의 격차가 결국에는 이 경제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교육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학적으로는 인적 자본이란 말이에요. 네. 결국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국가에게는 밀어두고요. 그 개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만 보더라도 네. 생산성이 낮아지면 소득이 낮아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받는 교육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받는 소득이 10%가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학습 손실이라고 하는 건 이 네. 아이들의 수년간의 임금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유한 국가에서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은 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에 비해서 50% 연봉을 더 받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40년까지 네. 이 학교 폐쇄로 인한 교육 손실이 전 세계 GDP의 0.9%를 낮출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이게 레벨 값으로 치면 연간 1.6조 달러의 손실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1.6조 달러입니다. 네, 세계은행은 아이들의 평생 수입에서 22조 달러가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거의 뭐 2천조에서 한 4천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와. 오늘날 전 세계 GDP의 한 1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야, 그러니까 코로나의 여파가 끝난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단절돼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는 뭐 당연히 받아야 되고 루틴하게 가는 것 같지만 GDP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 GDP 1%면 사실 큰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흥망성쇠가 될 정도죠. 이게 이런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렇다면 국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족했던 학습의 효과를 빨리 보완하기 위해서 네. 여러 정책도 내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좀 늦은 건가요? 아니면 국가들이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지금 노력을 통해서 좀 네. 다시금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엄청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게 있거든요. 네네네. 단기적으로는 빨리 시간을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이제 격차를 빨리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보충 학습을 실시를 합니다. 네네네. 보충 학습은 교사를 덮었고요. 교사한테 시간을 늘리는 거죠. 학습 시간을 네네네네. 더 가리키라고 돈이 듭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전 지구가 지금 어렵잖아요. 경제가 다 지금 안 좋죠. 이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이 자금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8년 피사 점수를 보면 원래 점수가 낮았어요. 팬데믹 때문에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1인당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만 수학이나 과학 읽기는 서구에서 정체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냐? 이제서야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처방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양질의 교사가 있는 것처럼 교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냐면 상위 20%의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하위 20%의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보다 2배 더 큰 성과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좋은 교사가 그렇죠.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군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나 이 교직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네네네. 교사를 안 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네, 교사한테 뭐 우리가 대든다, 뭐 이런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직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교사를 지원하는 양질의 인력들이 적어지게 되고 지금 사범대 자체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죠. 네, 그래서 각국이 이런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알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와, 그러게요. 이 오늘 주제가 저는 IQ라서 굉장히 좀 가볍고 재미있게 접근을 했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 그러니까 먹거리 산업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간이 지금 과연 어느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좀 접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교사 인권이 정말 바닥이 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고 사실 교사에 대한 지원율 제가 이제 사범대 출신이다 보니까 아는 게 정말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내에서도 분위기도 상당히 자조적이고 사실 교사 인권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대체제로 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잖아요. 맞습니다. AI를 통해서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AI가 이제 각광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 수준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교사들의 수준이 높지만 한 반에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뒤처지는 모든 아이들을 끌고 가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집안에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AI가 존재를 한다면 개인별로 상이한 프로그램과 진도를 도와줄 수 있다 보니까 그 교육의 격차를 메워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AI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과거에는 수학이나 기본 문해력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생성형 AI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인문학적인 부분에서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시절이 되다 보니까 이 AI에 대한 교육의 유용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아직은 교육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실 흠결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AI를 보면 수학 문제 풀이가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하. 이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학자들은 초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쩌면 이거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건 배우려는 애들이 너무 배우고 싶은데 부족한 사람들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AI를 쓸 수 있다는 네, 건. 네. 그런데 학습에 대한 의욕이 없는 친구라면 그 어떤 툴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AI라는 수단이 모든 경우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요. 이 AI 도입의 효율성은 언제나 이 1대1 지도가 그룹 지도보다는 효율적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룹 PT보다는 네. 1대1 PT가 더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러게. 뇌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반드시 1대1 지도가 더 좋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를 어. 여러 명이 보면서 그렇지. 다른 답을 주는 게 뇌에 더 큰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반드시 1대1 지도가 더 좋다?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찬 하나보다 반찬 여러 개가 더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AI를 보면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AI가 그렇게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도 여전히 존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와 학습을 받는 그 학생들의 관계를 볼 게 아니라 네.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AI가 교사의 업무를 얼마나 더 보완해 줄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스타트업인 이 티치FX 같은 경우를 보면요. 교사들이 수업의 오디오 녹음을 안전히 서버에 올리도록 해요. 네, 그리고 AI가 이를 분석하는데 네.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 수업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채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학생들이 막 저요 하면서 대답한 네, 시간은 얼마나 네. 되는지 그 중에서 대답하지 않은 친구는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찾아줘서 다음에 더 그 친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야, 그거 좋다. 이런 거죠. 자, 오늘 수업 리포트 딱 해보니까 선생님 앞에 딱 화면에 떠요. 수업 참여도 그렇죠. 김동영 98%, 네. 박재민 2%. 네. 박재민 나와. 그래서 박재민은 서울대 가게 되고 이제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완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게요.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AI가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해도 AI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지 없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AI에 대해서 저도 약간 한계점이라고 감히 좀 예상을 하는 게 과연 AI는 인간처럼 없던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대한 결점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로 진행을 잘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이게 이제 다음 질문하고 정말 묘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AI 시대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AI 기술이 생기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네네. 야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 그치. AI가 다 해줄 거잖아. 스마트폰 다 들고 있고. 우리는 이제 문제 해결력이나 비판적 사고만 가지고 팔짱 끼고 멀리서 바라보는 능력만 가지면 돼. 네, 이제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운동에 대한 지식 없이 운동에 대한 비판적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걸 갖추고 있어야 맞아요. 그거에 대한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은 비판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고립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너무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해력이라고 하는 건 일반 지식에 크게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바이킹이나 화산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봐봐야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네. 주입식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와, 야 진짜요? 2000년대 후반에 뉴질랜드 교수 존 해티가 수천 건의 교육 연구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교사 주도의 교육 방식이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것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그런지 네. 중장기적으로 그런지는 또 여러 연구들이 그렇죠. 뒷받침돼야 되지만 네. 우리가 무조건 주입식 교육이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럼요. 많은 장점들이 있는 건 분명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라고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그렇죠. 교육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효율을 추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의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도 그런 교육의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IQ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뇌 거기에 따른 교육 정책과 뭐 AI 또 경제력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한번 폭넓게 나눠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정말 책상을 탁 칠 정도로 명쾌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비판적인 생각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습득을 해야겠군요. 와,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혀 의외의 주제에서 또 의외의 분야에서 경제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저희 시크릿 경제는 계속해서 시크릿한 이야기들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박사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